하루 만에 금값이 10%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은값은 무려 30% 가까이 폭락했죠. 서울 종로 금은방압 시세판에서 은 시세가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요동쳤거든요. 1980년대 이후 최대 낙폭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귀금속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충격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죠. 그 순간부터 시장이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워시 쇼크가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금이라는 자산의 본질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금은 이자를 낳지 않거든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붙고 주식을 세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금을 사는 걸까요? 바로 불안할 때입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금으로 몰려들거든요. 2026년 1월 말까지 금값이 온스당 5,600달러까지 치솟았던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불확실하고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금을 선택했던 거죠. 그런데 1월 30일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금값은 온스당 4,700달러대로 급락했고요. 은값은 100달러 선을 깨고 78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도대체 워시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워시는 2006년에 36살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가 된 인물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벤 버냉키 의장의 핵심 참모로 활동했고요. 그때부터 그의 성향은 명확했어요. 바로 매파였습니다. 매파라는 건 쉽게 말해 물가를 잡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억제하려는 스타일이죠. 워시는 연준 이사 시절 양적 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자산 가격만 부풀려서 거품을 만든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거든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리 인하를 망치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도구라는 뜻이었죠.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의 입맛에 맞추어 금리 인하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시장은 그의 본질적인 성향에 주목했습니다.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을 사람, 통화정책을 빡빡하게 조일 사람이라는 거죠. 시장이 월시 지명에 반응한 방식은 명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월시가 의장이 되면 금리 인하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겠다. 그렇다면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거고, 그러면 금 같은 무수익 자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실제로 월시 지명 이후 달러 인덱스는 0.9% 상승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은 내려가거든요. 왜냐하면 금은 달러로 거래되는데 달러가 비싸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금을 사기가 부담스러워지니까요.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청산이에요. 많은 투자자들이 빚을 끼고 금에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금값이 계속 오를 거란 기대에 레버리지를 크게 끌어올렸는데 워시 지명으로 장세가 바뀌자 마진콜이 쏟아진 겁니다. 추가 예탁금을 내야 하는데 낼 돈이 없으니 포지션을 청산해야 했고요.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가격이 폭락한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두고 불확실성이 키운 랠리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세계금협회 데이터를 보면 2025년 금값이 급등한 이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세는 오히려 둔화됐습니다. 그럼 누가 금값을 끌어올린 걸까요? ETF 중심의 민간 투자자들이었어요. 중앙은행이 결국 더 비싼 가격에도 금을 사줄 거라는 가설에 베팅한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고 달러를 약세로 만들면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그러면 금값도 오를 거라는 공포가 작동했던 겁니다. 하지만 워시 지명으로 이 시나리오가 무너졌어요. 달러 약세 걱정이 사라지고 인플레이션 공포도 줄어들면서 금을 보유할 명분이 약해진 거죠. 한국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국제 금값이 폭락했는데도 한국에서는 환율 때문에 충격이 덜했거든요. 워신 지명 이후 달러 강세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화로 표시된 금값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 부담이 커지거든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기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워시의 매파 성향이 미국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면 한국도 따라서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고금리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죠. 흥미로운 건 워시와 한국의 연결고리입니다. 워시는 6년 동안 쿠팡의 사위이사를 지냈어요. 쿠팡 주식을 130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고요. 김범석 쿠팡 의장의 멘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도 친분이 있다고 하죠.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통화스와프 같은 금융협력에서 소통 창구가 열려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있어요. 워시가 매파 정책을 펼치면 한국도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에요. NH투자증권은 워시 지명 이슈가 소화될 때까지 차익 실현과 저가 매수세가 맞서는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금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탈달러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는 2026년 금값을 온스당 4,900달러로 전망했고요. JP모건은 5,000달러 돌파를 예상했습니다. 은값도 주목해야 합니다. 은은 금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장기 전망은 오히려 밝거든요.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전 세계 은 수요는 연간 4만 톤 이상인데 채굴량은 2만 5천 톤밖에 안 됩니다. 부족분은 기존에 채굴된 은을 활용해서 채우고 있는데 각국이 은을 비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은제품 출고가 1개월에서 4개월까지 지연되고 있어요. 그만큼 실물 수요가 많다는 뜻이죠. 워시가 실제로 연준 의장이 되려면 상원 인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쿠팡 주식 보유와 사회이사 경력이 이해 충돌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요. 연준 규정에 따라 개별 기업 주식과 이사직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월시 지명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예요. 제이미 다이먼 같은 거물들이 연준 이사 경력이 있는 월시가 적합한 후보라며 지지를 표명했거든요. 이번 사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문제도 보입니다. 금 시장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해졌거든요. ETF와 선물 시장이 발달하면서 금 투자가 대중화됐는데 이게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됐어요. 과거에는 중앙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이 금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했고 단기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ETF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됐고요. 이들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금값이 오르면 몰려들고 떨어지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분산 투자가 필수입니다. 금에만 올인하는 건 위험해요. 이번처럼 하루 만에 10%씩 떨어질 수 있거든요.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만 금에 배분하는 게 안전합니다. 나머지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른 자산으로 분산하는 거죠. 둘째, 레버리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금 투자에서 빚을 끼는 건 자살행위예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마진콜을 견디지 못하고 강제 청산당할 수 있거든요. 현물로 사서 장기 보유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셋째, 환율을 항상 체크해야 해요.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국제 금값만큼이나 환율이 중요합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국제 금값이 하락해도 국내 금값은 버틸 수 있거든요. 반대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국제 금값이 올라도 국내 금값은 별로 안 오를 수 있고요. 환율과 금값을 함께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넷째,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마세요. 금은 본질적으로 장기 투자 자산입니다. 하루 이틀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금은 여전히 가치를 지켜주는 자산이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움직임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여전히 탈달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죠. 이들은 금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꾸준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이후 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액이 미국 채권 보유액을 처음으로 추월했어요.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중앙은행들은 더 많은 금을 비축하려고 할 테니까요. 지역적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중동 정세는 불안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기능할 겁니다. 워시 지명으로 단기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수요 구조가 바뀐 건 아니란 얘기죠. 전쟁이 터지거나 금융위기가 오면 금값은 다시 급등할 수 있어요. 상원 인준 청문회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워시가 의회에서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 기대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경기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면 금값은 반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 추가 하락 압력이 이어질 겁니다. 청문회 날짜가 가까워지면 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물 금 투자를 고려한다면 금은방이나 은행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 금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순도 보증도 확실하거든요. 다만 금을 직접 보관하려면 금고가 필요하고 도난 위험도 있습니다.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연간 비용이 들어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금 ETF나 금 통장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보관 걱정 없이 시세 변동만 추정하면 되니까요. 금 ETF에 투자할 때는 환해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해지형 ETF는 환율 변동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국제 금값만 추종해요. 환 노출형은 환율 변동까지 반영하고요. 만약 달러 강세를 예상한다면 환 노출형이 유리하고 원화 강세를 예상한다면 환 해지형이 낫습니다. 지금처럼 워시 효과로 달러 강세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환 노출형이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금은 여전히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자산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금은 주식,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아요. 주식이 떨어질 때 금이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분산 투자 효과를 내는 겁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워시 쇼크 같은 단기 충격이 있어도 이런 금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금은 여전히 유효한 투자 수단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워시 지명으로 적발된 금값 폭락은 시장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안전자산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 둘째, 통화정책 전망이 금값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셋째,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 넷째, 환율 변수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금 투자에서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금 시장은 워시의 행보에 따라 출렁일 겁니다. 냉정하게 관찰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 관점을 유지하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